콘따구리. 안녕하세요, 콘따구리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강의를 못하고 있죠. 빨리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균열 관련해 가지고 총정리를 했습니다. 균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콘따구리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균열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균열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일단 첫째는 미관성의 문제입니다. 균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두 번째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따지면 내구성에 대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 크랙이 가면 크랙으로 유해 물질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크랙이 더 벌어지고 그럼으로써 구조물에 큰 해를 입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균열을 없앨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요. 콘크리트는 어때요? 물을 집어넣어서 결합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워커빌리티 때문에 결합수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잉여수가 되죠. 잉여수가 돼서 나중에 경화가 되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된 부분에서 그 부분이 크랙이 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균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질 관리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균열이 뭡니까? 0.5mm 균열을 0.00005mm 균열 만 개로 나눠낸다고 하면 크랙 사이가 좁으면 이게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크랙 사이로 여러 인자가 침투를 못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균열 발생 인자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대략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건 한 200가지 정도가 됩니다. 크게 보면 열, 물, 화학물질, 외력이죠.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이제 대분류 정도가 되고요. 중분류, 소분류 해가지고 총 한 200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으로 보면 일단 설계 조건에 대한 균열,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시공 조건에 의한 균열, 아니면 재료 선정이라든지 재료 배합, 그런 품질 관리에 대한 균열, 또 온습도라든지 동결융해라든지 겨울철, 여름철, 중성화, 이런 사용 환경에 대한 발생 원인으로 분류가 할 수 있고요. 또 구주적 균열인지 비구주적 균열인지, 아니면 발생 시기에 따라 가지고 경화 중에 난 균열인지 경화 후에 난 균열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될까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초기 항생존 급격한 건조가 가장 많습니다. 대체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소성 수축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으로 균열이 발생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소성 치마입니다. 지금 이 빨간 색깔로 하고 있는 소성 치마라든지 소성 수축이라든지 이 두 개를 합치면 4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소성 상태일 때 콘크리트를 경화 중에, 경화되기 그 이전에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성 상태일 때 발생되는 확률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건조 수축이 한 10%, 수화열이 한 7%, 뭐 그런 식으로 한 200개 정도의 원인이 된다 하겠죠.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의 균열을 먼저 살펴볼까요? 소성수축, 소성치마가 대표적으로 거기에 속합니다. 소성수축 균열이라고 하면 굳지 않은 상태일 때 외부에서 뭐 바람이 분다든지 햇빛이 쨍쨍 찐다든지 해버리면 수분이 갑자기 날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균열 방향이 불규칙하게 랜덤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균열 간격도 굉장히 좁게 나타나요.
한 20에서 50cm 간격을 벗어나지 않고 그 대신 대체로 미세균열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방향성이 없고 미세 크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증발에 따른 수분 손실입니다. 아직 굳지가 않은 상태인데 표면에 강도가 안 나왔죠? 이 균열에 견디는 힘은 압축 강도가 아니라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로 몇 시간 정도인 상태일 때면 강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증발이 해서 수분이 뽑아감으로써 이 부분에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온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되는 것이 소성수축 균열의 대표적입니다. 대체로 표면적인 넓은 구조물, 뭐예요? 슬라브 같은 거죠. 그리고 증발량이 블리딩량을 초과하는 경우, 블리딩 수가 올라와서 표면을 촉촉하게 적시는데 증발이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소성수축이 나타나는 거죠. 소성수축 모측도입니다. 이렇게 센 바람이 불거나 대기 습도가 낮아가지고 콘크리트 표면수가 소성 상태일 때 증발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주거나 아니면 이 사이드 부분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막을 수 있으면 차단막을 둘 수가 있겠죠. 콘따구리.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비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층을 짓다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층이 뭐예요? 잠실에 있는 555m짜리 롯데 L타워죠. 그런데 높은 층을 짓다 보면 이 비닐이 다 날라와 버려서 비닐을 표면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비닐이라고 하는 양생제를 여기다가 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되는 거죠. 피막 양생제는 수성이 있고 유성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도포량을 적정히 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닐을 덮을 수 있을 때는 비닐을 덮으면 되죠. 여기는 지금 소성수축균이 나타났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닐을 덮었는데 어젯밤에 비닐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균열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렇게 비닐이 잘 덮여져 있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열어보면 소성수축균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소성치마균열에 볼까요? 굳지 않은 상태일 때 콘크리트를 이렇게 구조물에 치면 여기에 있는 굵은 골재라든지 장골재라든지가 지구 중심으로 중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약간의 치마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결합재, 물과 시멘트 같은 결합재가 점성을 나타냅니다. 또 필요하다고 하면 증점재를 넣기도 하죠. 그것이 얘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 떠받치는 힘보다 처지고자 하는 힘이 더 크면 약간의 이렇게 처지고요. 또 이 처지고자 하는 힘이 너무 커버리면 재료분리가 나타나죠. 그때는 이제 골재가 이렇게 다 가라앉게 되면 그 구조물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 테스트라든지 하는 반입시험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슬럼프 테스트를 해서 워커빌리티에서 작업성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재료 분리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이 눈으로 되죠. 그래서 재료 분리가 눈으로 나타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약간의 치마가 나타난다면 그 치마 때문에 블리딩이 일어나고요. 블리딩 수 증발되고 이 표면에 이 밑으로 가라앉은 만큼 치마가 됩니다. 이렇게 치마가 됐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다시 레미콘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메우고 위에 쇠옥순 마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철근 같은 것이 있는 곳에는 다르죠. 지금 이쪽 부분은 처질 수 있고 이쪽 부분도 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철근 있는 부분은 처질 수 없잖아요. 얘가 떠받치기 때문에 그러죠. 결국 얘가 위로 블로킹, 구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처지고 이쪽으로 처지고 그래서 철근 있는 부분이 갈라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콘크리트 소성 치마 균열은 크랙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쭉쭉쭉쭉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꼭 군대 갔다 온 콘크리트처럼 오하이어를 각을 맞춰가지고 나타나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상부철근이 있습니다. 상부철근이 처짐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균열은 막을 수 없느냐?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상태가 소성 치마 상태잖아요. 그러면 소성 치마 상태일 때 혹여 이렇게 균열이 나타났다고 하면 여기를 이런 강목이나 스크리더 가지고 두드리면 됩니다. 시방 규정에 보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치마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다짐이나 재운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성 치마 균열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재다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재다짐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성 상태일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가끔 아웃시내에서 나와서 안전사고 부분이죠. 이 동바리가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거나 거푸집이 어쨌든 이 하중을 제대로 못 견뎌서 밑으로 서진다 그러면 슬라브를 치다가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공 중에 이런 안전사고 나타나는데요. 동바리 구조 계산 확실히 해서 안전하게 잘 받쳐야 되고요. 또 잘 받쳤다 하더라도 그 동바리를 잘 받쳤는데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 융해가 되죠. 그러다 보면 9%가 꺼져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침하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침하가 나타나서 소성 치마균열, 즉 치마에 의한 균열이죠. 아니면 진동에 의한 균열을 볼까요? 구조물을 하고 자 밑에 이제 거푸집하고 동바리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2차 작업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장비가 올라탄다 그러면 그 장비 구조 계산을 밑에 새로 받쳐야 되죠. 근데 받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랙이 갑니다. 다음은 사용 재료에 의한 균열입니다. 이렇게 재료 분리가 났다라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표면이 크랙이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다짐 불량일 때도 나타나요. 두 번째는 반응성 골체입니다. 알카리 골체 반응이라고 하죠. 보통 AAI라고 그러는데요. 반응성 골재가 이제 팽창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거북등 모양으로 나타나는 균열, 우리가 알카리 반응성 골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기 수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요? 예전에 일반 강도에서는 그렇게 분체, 그러니까 시멘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240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강도 쓰면서 500kg, 600kg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합제가요, 물하고 반응하면 자체 최적보다도 감소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구속을 받으면 그 구속 때문에 자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되죠. 건조 수축, 소성 수축, 자기 수축 다 구속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당이라고 하면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구조물은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붙잡고 있고 기둥은 위 아래에서 다 붙잡고 있죠. 그래서 구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축이 왔을 때 균열을 유발하는 겁니다. 다음은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균열, 우리가 경화후 콘크리트 균열이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을 얘기하죠. 아까 10% 균열 빈도를 갖고 있었어요. 자, 이것도 표면의 수분 증발에 따라 기인하는 겁니다. 잉여수가 있잖아요. 잉여수가 빠져요. 보통 수년에 걸쳐 가지고 반응도 일어나면서 건조 수축이 일어납니다. 근데 잉여수가 빠진 자리에 구멍이 생기고요. 그 수축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구속에 따라 가지고 균열이 오는 거죠. 보통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의 건조 수축 개수가 있습니다. 즉 1m를 쳤을 때 건조 수축량이 0.3mm, 허용 규정 폭이 0.3mm죠. 그러니까 1m에 0.3mm 균열 정도가 하나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10m 같으면
0.3mm 10개라든지 아니면 3mm 정도 균열이 나타나겠죠. 그걸 우리가 품질관리를 통해서 잔균열로 나눠낼 수 있는 능력, 그걸 품질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이쪽 자유단이면 이렇게 구속도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안 나타나요. 구속이 있을 때 균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좌우, 상하 구속이 되죠. 그래서 이 건조 수축이라든지 이런 응력이, 인장 응력이 발생했을 때 이 자체적으로 그 순간에 인장 강도보다 응력이 넘어가 버리면 균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수본 증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막 양생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단 만약에 이어치기 부분이라든지 다혈방 해가지고 2층 올리고 이럴 때는 반드시 양생제를 살펴할 때는 나중에 치핑을 하고 피막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어치기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인공 비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닐을 치는 거니까 일체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이로 류키지 생겨서 물이 나중에 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화열. 시멘트는 1kg에 125kcal 정도의 열을 냅니다. 수화 반응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속도에 따라 가지고, 그게 물론 내부 구속이냐 외부 구속이냐에 따라 가지고 균열 양상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옹벽처럼 기초 콘크리트 하부에서 이렇게 1차 콘크리트를 치면 붙잡고 있죠. 이럴 때 구속에 따라 가지고 균열은 어떻게 나요?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납니다. 내부 구속은 어떤가요? 콘크리트 온도 부재 자체만 해도 안의 온도하고 바깥의 온도가 달라요. 왜? 바깥의 온도는 바깥으로 열 교환이 되잖아요. 근데 센터에는 열 교환이 잘 못 일어나요. 열 교환은 거리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만큼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러니까 매스 콘크리트일수록 특히 수화열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도 균열 지수 ICR이라고 그러죠. 크랙 레이쇼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응력과 강도의 비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온도 균열 지수가 1.0이면 균열이 안 나타나야 되지만 시방설설소에 보면 균열 발생이 한 50%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 재료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 오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방서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 균열 지수 ICR 값을 균열을 완전히 방지할 경우에는 1.5 이상, 그러니까 응력보다 인장 강도가 150%를 넘어야지만이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작을 때는 균열 발생이 약간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반응인데요. 특히 황산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팽창을 유발해서, 예전에 지금 이게 지하철 청계천이었습니다. 지금 복원 다 됐지만 복개되기 전에 전 여기 2번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냄새가 취독하죠. 황산염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팽창에 따라 가지고 콘크리트가 박리박락이 돼버리면 철근이 나와버리고 이 철근이 계속 부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침투에 대해서 방지를 좀 해야 되겠고요. 다음은 염해입니다. CL이온이죠. CL이온이 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은, 이 콘크리트는 뭐예요? 알카리성이죠. 강알카리성입니다. 12.7 정도의 pH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부동태 피막을 입어가지고 얘가 녹슬지 않는데, CL이온이 이 안에 침투돼 버리면 이 부동태 피막을 뚫고 철근이 녹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염해죠. 바닷물, 바닷가, 그렇습니다. 중성화는 뭐냐? CO2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연가스,
그런 경우가 이제 중성화를, 왜 그러냐면 강알칼리라서 철근이 보호되고 있는데 중성화가 된다고 하면 철근이 녹슬죠. 예, 그래서 팽창에 따라 가지고 크랙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성화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예,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프레이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홍색으로 발생되는 쪽은 아직 강알칼리 쪽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색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중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화 지금 이 샘플 같은 경우에 이만큼 됐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철근이 여기 위치하고 있을 텐데 철근은 벌써 녹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다음은 기상작용입니다. 예, 동결융에 의한 거죠. 물이 콘크리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물, 시멘트, 골재, 예, 혼화재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 물이 겨울 되면 얼어요. 얼면 9% 팽창하죠. 그래서 이런 팽창압 때문에 못 견디면 크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자체를 무수한 기포가 있도록 만들어줘서 그 팽창압을 흡수하도록 합니다. 보통 공기량을 3에서 6%, 예, 4.5에서 한 6, 플러스 마이너스 1.5% 하면 그 정도가 되겠죠. 왜 그러느냐? 자, 3% 정도를 이해하면 내구성 지수가 형편없죠. 6%는 내구성 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6%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구성 지수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기량을 4.5% 플러스 마이너스 1.5% 오차 범위로 잡아서 에이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믹싱에 의해서 한 1.5%나 1%가 들어가요. 공기가. 물론 그건 갇힌 공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제로 한 3% 정도, 그건 연행 공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결융해를 막습니다. 자, 다음은 경화의 균열 중에서 시공 물량을 살펴볼까요? 배합 수량의 추가 사용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에 가수한다고 그러죠. 물이 많이 들어가면 재료 분리도 되고요. 예. 강도도 떨어집니다. 건조 수증도 많아지고. 그래서 가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양생 부조입니다. 초기 양생 부조이, 특히 소성 수축이 23%나 되는 빈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건조 수축이 10% 균열이에요. 양생에 충분히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짐은 어떨까요? 다짐이 부족하거나 다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다짐 부족에 의해서 균열에서 품질 나빠지는 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많이 다지면 어떻게 되느냐? 콘크리트가 적정 다짐까지는 딱 좋은데 대략 5 내지 15초 정도 다짐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초가 넘어가게 되면 재료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골재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건조 수축량이 늘어나죠? 예. 그 다음에 철근 피복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 뎁스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글로 유해 물질이 침투돼서 철근 부식에 따른 팽창으로 됩니다. 진동기 사용할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진동 시간을 5 내지 15초라고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동기 다짐 봉이, 예, 이 블리딩 수가 거의 올라오지 않을 때쯤, 다짐했을 때, 살포시 올라올 때쯤, 그때까지만 한다. 그게 대략 15초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등치마 볼까요? 이런 구조물에 센터가 부등치마가 생기면, 예, 이렇게 크랙이 가고요. 양 사이드가 치마가 생기면 이 상부 쪽에, 예, 균열이 발생되죠. 그래서 어디에 치마가 됐는가, 크랙 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초과 하중입니다. 하중이 초과되면, 만약에 지진 하중이 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부재에 큰 충격 계수를 반응하지 않았다. 예, 그랬을 때도 균열이 오겠죠. 안 그러면 가장 많이 그 크랙이 발생되는 부위, 이 코너 부위입니다. 이렇게 코너 부위. 왜 그럴까요? 이 수축에 따라 가지고 인장 응력이 이쪽으로 걸리는데
이 코너는 벡터의 합으로 나타나니까 벡터의 합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 부위에 철근 보조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죠. 그 이유입니다. 코너 철근 넣어줍니다. 다음은 균열의 원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균열의 조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균열 조사는 보통 표준 조사, 상세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균열 왜 조사할까요? 균열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서죠. 또 원인을 추정했으면 보수 보강 방법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걸 판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 보수 보강 방법을 선정할 때 그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균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표준 조사, 상세 조사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초 조사입니다. 표준 조사는. 상세 조사는 표준 조사로 알 수 없을 때 뭐 비파괴 시험을 한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조사를 하는 걸 상세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균열 현상의 조사라든지 폭이라든지 뭐 균열 기위 뭐 그런 게 되겠죠. 또 설계 도서료의 조사, 시공 기록, 그날 비가 왔는지 그런 것도 보는 거죠. 자, 균열 형태, 균열 폭, 균열 길이. 또 균열 폭이라든지 균열의 진행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균열 스케일이라든지 균열 현미경 뭐 아니면 크랙 게이지도 있습니다. 이런 뭐 스트레인 게이지, 콘택트 게이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적정선으로 이용하면 되고요. 관통이 됐나 안 됐나, 또 그 주변에 뭐 백화 현상이 발생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오염 상태. 그 다음에 균열이 언제 나타났는 겁니다. 콘크리트 치고서 2시간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5일 후에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균열에 이제 만약에 철근에 뭐 D29 철근을 200 간격으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콘크리트에 도서에 보니까 철근을 T16으로 깔았는데, 안 그러면 뭐 30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를 설계 도서했는데 배합표를 보니까 24메가파스칼로 쳤어요. 당연히 균열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런 전반적인 거, 거푸집이라든지 기후 조건, 온도 조건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주변에 바닷가가 있어서 염해가 날라오는 조건이라든지 그날따라 습한 찌는 듯한 습한 더위에 있었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데도 그래도 1차 조사를 모르면 2차 조사를 뭐 한다고요? 이런 열화도 조사를 합니다. 납보게 되는 정도죠. 비파괴 시험이 대체로 여기 속합니다. 안 그러면 AIR이라든지 아니면 재하시험, 진동시험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파괴 시험은 대표적인 게 이제 슈미트 해머죠. 슈미트 해머 같은 경우에 반발 경도로 압축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초음파 속도로 압축 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 차이가 있느냐? 슈미트 해머는 콘크리트 벽체 외면에다가 퉁 쳐가지고 이 외면에 단단한 상태로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하는 거죠. 콘크리트 부재 안에는 모릅니다. 자, 초음파 속도는 어떤가요? 콘크리트 단면 전체에 얼마나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표면 자체만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반발 경도인 슈미트 해머법하고 초음파 속도 시험을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서 보통 압축 강도를 계산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구조물에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면 자, 지금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어떤가요? 이 부분이 지금 열화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열화상 가지고 균열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균열이 철근의 원인이 있는지를 콘크리트를 쳤기 때문에 이 안에 철근 배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200 간격으로 했는지 300 간격으로 했는지 철근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철근 탐사기를 이용하면
철근이라든지 피복 덮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으로 균열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균열폭 길이, 깊이, 관통 여부, 진행성이라든지 여러 비파기 시험 장비 등에 가지고 구조적 균열인지 보수 보강의 필요성 유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허용 균열폭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수변 환경의 경우 이 허용 균열폭이 0.3mm 정도죠. 예. 물론 우리나라의 그 방수는 0.15mm입니다. 예. 예,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하고 보강하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수는 내구성 및 사용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났는데 비구조적 균열이에요. 구조물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빨리 보수를 하면 열화인자가 안으로 못 들어가서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강은 달라요. 구조적 균열일 때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구조적으로 철근을 빼먹었다든지 강도를 뭐 30MPa인지 24MPa로 해서 크랙이 나기 시작해서 구조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떡할까요? 급하게 일단 H빔 가지고 막 가서 받고, 이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구조적 균열은 지금 당장 가가지고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보수에 대해서만 대표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표면 처리 공법입니다. 예, 대체로 미세 크랙일 때 0.2mm 이하 크랙일 때 하는 거죠. 비진행성 크랙 같으면 이렇게 표면 보수제로 바르면 되고요. 진행성 균일 때는 절연 테이프를 바르고 외면에 보수제를 바르는 겁니다. 둘째는 충전 공법입니다. 충전 공법일 때는 이렇게 균열폭이 클 때죠. 그럴 경우에 U타입이나 V타입으로 커팅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수제를 충전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기 표면 피복제 있죠. 표면 처리도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입공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차로라든지 가다 보면 이렇게 주사기가 꽂혀 있는 장면을 가끔 봐요. 이게 뭐냐? 균열 보수제를 안으로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균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점도가 높으면 미세 크랙 저 안쪽까지 못 들어가야 하죠. 그 대신 점토가 묽으면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균열에 버티는 내구 연화는 다르기 때문에 적정성에 맞춰 가지고 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콘크리트의 균열의 원인, 그 다음에 조사, 대책, 보수 보강 전반적으로 집대성하는 편을 살펴봤습니다. 자,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콘따구리입니다.